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 11번째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4회 정도 농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현안, 대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농민, 그 다음에 농업, 농촌, 그리고 혁신 삼농 관련 전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제도, 환경, 이런 농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그리고 대안을 살펴볼 거고요. 이름에서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철학의 혁신 등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농정의 현실 그리고 전망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왼쪽에 녹색 그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또는 황토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 이 서로 대립하거나 대척하고 있는 그런 구도를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또는 박쥐처럼 사이에 끼어 있고요. 왼쪽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부터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윗부분에 AIIB,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RCEP, 일단 이렇게 읽겠습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어려운 의미인데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진영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진영이 되겠습니다. AIIB는 당연히 금융 관련된 되겠고요. 그 다음에 RCEP라고 읽었는데, 이거를 일단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RCEP 뭐 이렇게 읽지는 않더라고요. 그들 사람들이 약속인 것 같은데 RCEP 뭐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역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동반자 협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으로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윗부분부터 THAAD 이 이니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읽지 않죠.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굉장히 한때의 이슈가 아직도 이게 뭐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사드 뭐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성주 쪽에 사드 기지 구축되는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이제 이슈, 혼란이 저기 있었는데요.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읽습니다.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쪽 진영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G2,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방, 무역을 비롯한 경제, 심지어는 국제 정치 질서, 두 개의 초강대국이 대립하고 대척하고 있는 그런 세계 질서 속에 한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강소국이라고 굳이
긍정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세계 질서 속에 처해 있는데요. 농정도 다르지 않죠. 이 구도 속에서 한국 농정이 과연 샌드위치나 박씨 신세가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농정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행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의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6차 산업이 놓여 있는 한국 농정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촌, 농업, 농민의 현실, 농정의 현황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주권국가가 맞는가? 물론 법적으로는 독립된 자주국가 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 라는 이제 의문, 의심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정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특히 그런데요. 그래서 뭐 좀 자조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식량주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은 몇 년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매년 이제 하는 연례행사처럼 전국 농민회 이제 집회, 우리가 속되게 아스팔트 농사 지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장면인데요. 그때마다 나오는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식량주권 관련된 거죠. 식량주권을 지키는 주체는 이제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의 역할은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상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공익요원,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양쪽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대척하고 있는 국제질서,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RCEP을 주도하는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거야 세계 질서 속에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역학구도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나 박쥐 신세, 여러분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농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70여 년 196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 자주적인 뭐 농정을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펼친 게 이제 60년 70년이 이제 돼 가고 있는데, 그거를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을 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업이 희생당하는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농 정책, 농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고수하고 있는
물론 정책의 이름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들은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농정 당국이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관통하고 있는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 뭐 농업 선진화 방안, 심지어 창조 농업, 제2의 새마을 운동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과연 그런 정책,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서 과연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맷집, 체력, 전망이 남아있는가라는 이제 고민 같은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던 건데요. 농정 예산은 늘어나지 않죠. 거의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예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때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편성된 예산조차도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게 불용 예산이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그런 이제 안 쓰일 거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는, 그걸 이제 허수 내지는 기만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까지도 비일비재했었던 게 이제 농정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업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것들, 저항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요즘 같은 전국에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은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육, 주택, 이렇듯이 이제 국가의 경제 또는 국가의 운명,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중요한 산업을 이제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농업을 산업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농업도 마땅히 이들 산업 분야에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국가경제 또는 국정의 운명의 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제 분야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라는 일은 사사로운 개인 또는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농지, 특히 생산기반시설, 농기업 등 아주 주요한 농업 인프라는 공공에서 책임지는, 국유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지 마땅하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고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농민들의 지위가 살롱정책에 60년, 70년째 시달려온, 정부의 충분한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 대접을 받지 못한 농민들의 지위를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공익요원으로서 공익요원화, 또는 국가의 국가기관 산업을 지탱하는 공무원 같은 대접을 하는 공무원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궁리를 이제 하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가칭 공익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2013년, 14년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가령 일종의 시뮬레이션인데 농민들한테 월 50만원 정도의 월급을 줄 수 있다면, 공무원들한테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듯이 공인요원들한테 국가에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듯이, 이 50만원은 대략 1인당 평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액수 정도이고, 그리고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정도의 이제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50만원이라고 일단 설정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농민회에서 얘기하듯이 뭐 300만 농민 뭐 이랬었는데요. 당연히 300만이 안 되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가 인구를 봐도 지금 230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100만 정도는 엄밀하게 봐서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냥 300만이라고 한다면 기본소득은 뭐 사람당 주는 거니까요.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전체 농민한테 만약에 월 50만원씩 농민 기본소득을 준다면 매월 한 1조 5천억, 그거를 12개월 곱하면 연 한 18조 정도가 되는 이제 금액입니다. 물론 뭐 150만 농민이라고 한다면 9조 원 정도가 되겠죠. 이제 2014년 당시에 계산을 해본 건데요. 그 당시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통틀어서 예산 총액이 18조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과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약간 증액됐겠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이 최적화되게 편성이 되어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선 농민당 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민회 쪽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냐하면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국회라고 한다면 농민수준 국회의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상 농민 출신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은 언뜻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인데 그분들을 굳이 농민의 대표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지역의 대표로 들어갔을 뿐이죠. 그래서 뭐 농민의 길이라는 농민회라든가 카톨릭 농민회 뭐 이런 쪽에서 같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창구가 있긴 한데요. 그분들은 단지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서, 그렇다면은 기존의 농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정을 소홀히 하는 또는 농정을 잘 챙기지 않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몇 년 전 데이터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구조는 액수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약 1200조 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농업 전체가 생산하는 액수, 추정 액수죠.
뭐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매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약 한 40조 정도 뭐 된다고 늘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 생산액은 3% 안팎이에요. 3.3%.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이 구조도 뭐 큰 변화가 없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 예산에서 농업 농촌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 편성은 이것도 역시 3%뭐 이 안팎입니다. 아마 이 생산액 대비를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농업 생산액이라는 이 비중, 액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실감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건 뭐 2012년 데이터긴 하지만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매출액, 삼성전자 단일 기업의 매출액이 240조 정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85조. 이거를 굳이 뭐 서로 뭐 대등하게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니지만 농업 생산액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총 농업 생산액 300만 농민, 뭐 150만 농민이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또는 매출, 삼성전자 단일 기업의 20% 정도, 현대자동차 총 삼성전자가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우리나라 농업은 3% 정도, 현대자동차는 7%, 총 농업 생산량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농업을 내려다 보면 이 정도로 농업이나 농촌의 의미, 중요성, 비중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 듭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굳이 이전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적합한 그런 풀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만, 국가의 생산,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국정 총괄하는 책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정이란 단지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산업 또는 분야 또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낙관적이지 않죠. 비관적일 수 있는데요. 국정 전체 입장에서 농정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을 이 상태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농정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수준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가령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 20대 전략의제, 그에 따른 100대 실천과제를 앞으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대 농정 패러다임, 저번 시간에 독일, 유럽 쪽 녹색 계획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국민 공익 지역 협동 4대 농정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 농정은 전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농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5% 또는 3%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생산자 농민만의 고립된 농업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요. 3%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나머지 95% 또는 97%의 소비자, 노동자, 도시민, 일반 국민들이죠. 국민들도 단순한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농정을 전환하고 변화시키고 혁신하기 위한 책임있는 주체로 동참을 할 때 비로소 농정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문제는 곧 국민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익농정인데요. 말 그대로 국민의 생존권 그리고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뭐 농민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그 역할은 결국 농업이라는 국가기관 산업의 공익적 지위가 보장이 될 때 이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적인 논의도 이제 헌법에 명시를 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 이제 작업들 같은 경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서 농업이야말로 국가기관 산업 그리고 공익행위라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아예 헌법에 명시하는 수준의 그런 특단의 노력들 같은 경우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정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과 미국의 초강대국 이 좌우하고 있는 조국적 자본을 업고 자유무역 전쟁에서 한국 농정의 승산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허하니까 허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역 및 마을 공동체 단위로 내려오고 지역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유기적으로 내부 순환하는 자급체계와 자립들을 갖추는 데 주력한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농정의 방법이다라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농정, 농사 혼자 지을 수 없고요. 물론 혼자 지어서 돈 벌 수 있지만 그거는 농업이나 농사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이반되거나 괴리되는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간에 경쟁할 종목이 아니죠. 농사나 농업이라는 거는 식량 주권이나 국민의 생존권 지키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마을 단위가 됐든 아니면 마을 기업 단위가 됐든 농사, 농업, 공동체 협동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아까 앞에 얘기했던 지역농정, 국인농정, 국민농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아마 4대 농정 패러다임 얘기할 때 독일 농업의 4대 목표, 일명 녹색계획, 지금으로부터 60년은 전, 60년이 넘었네요. 1954년에 설정한 같이 이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며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경쟁력 향상, 소득 중대만 추구하면 대다수 소농들은 도태하고 인허한다. 당연한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농정, 공익농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농산물을 가대 포장해서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 농민들의 사회적 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과 농민들이 동등한 대접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본인들의 책무, 윤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죠. 그건 이제 사회적 합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제농업 및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자국의 먹거리 문제 해결은 물론 먹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거 글로벌한 국제 질서, 농업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이 사람들은 일찍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현실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자연과 농촌의 문화 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농식물을 보호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 사유화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이 네 가지 항목이 제가 아까 주장했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의 맥락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또는 유럽연합은 공동 농업정책을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 CAP라고 부르고요. Common Agricultural Policy라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1999년도에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설정을 합니다. 살고 싶은 농촌 의제라는 이름으로 원칙들을 이제 세 가지를 정합니다. 유럽연합의 활력 있는 농촌 어젠다를 위해서 첫 번째 원칙, 농업이 없는 농촌 발전은 없음. 아무리 가공이 중요하고 서비스가 중요하고 6차 산업, 융복합 산업 중요하지만 그 기반은 당연히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거든요. 유럽연합은 각 국은 1차 농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은 지원을 하고 2차, 3차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차는 사실상 공업, 3차는 서비스업 쪽에서 관할을 하죠. 행정적인 이제 권한도 그렇다고 들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칙은 농해 활동이 없는 농업 농민은 없음. 이것도 제가 오스트리아에 이제 농가를 방문했을 때 그 농장주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원칙입니다. 경구 뭐 비슷한 말인데요. 농민은 한 다리로 설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다리로 서면 피로해지고 쓰러지니까 두 다리로 서야 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그런 원칙인 것 같습니다. 농사만 지어서 1차 농업만 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2차 가공, 3차 서비스, 6차 산업을 통해서만이 농업과 농민이 존립 가능하다, 유지 가능하다라는 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원칙은 아마 우리나라 농정 또는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도 충분히 그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을 및 중소규모 도읍의 발전에는 농해 활동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 단위로 어떤 농촌의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 만들어서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농가들이, 가족농들이 묶여서 그런 농정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을 단위 또는 마을 협동조합, 읍면 단위,
농업 또는 농촌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은 6차 산업, 용복합 산업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제 정책, 제도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의제로 귀농 또는 귀농귀촌 관련된 대안입니다. 도시 난민에서 마을 시민으로 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마을 시민이라는 개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1단계 마을 주민, 그럼 이사만 가서 주민등록하면 마을 주민이 되는 거고요. 2단계 마을 시민, 마을 시민은 자기가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체적으로 자각한 상태, 내가 왜 그 마을에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본인 스스로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단계,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슬기롭게 3단계 마을주의자 단계로 진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을주의자는 자기는 물론이고 좀 여유가 생겨서 주변, 이웃, 지역사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6차 산업 뭐 당연하죠. 마을 주민 아니라, 농민 아니라 마을 시민 또는 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마을주의자 단계까지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농민제, 이전에 공익농민 기본소득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죠. 농민 안에 이제 공익이라는 의미가 부여가 돼 있죠. 당연히 함축적으로. 그래서 공익농민 또는 사회적 농민들이 그 지역의 농업의, 농촌의 주체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 이제 지역주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로컬리즘 액트, 지역에 있는 공유자산들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나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런 법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정책 공모에 같이 뭐 농촌 유휴시설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이라는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빈 농협 창고가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폐교는 물론이고 농협 창고를 뭐 카페, 레지던시, 갤러리, 그리고 학교 뭐 이렇게 개조해서 많이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이 그 시설, 유휴시설에 접근을 해서 이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휴시설들을 관리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귀농인 또는 청년들 또는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또는 협동조합 같은 마을기업 것들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알선하고 관련되는 여러가지 비용들 같은 경우도 연결시켜주고 이런 공공 프로그램 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죠. 네, 가칭 지역경우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또는 사회적 자산은행 운영 흐름도 간략한 운영 흐름도고요.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이 있으면 임대인 또는 위탁자 또는 매도인 그리고 임차인 또는 매수인 간의 거래를 중개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공공의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그 거래와 지원이
타당한지, 그리고 수반되는 투용자 심사도 당연히 이곳에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역기에서 공유해야 될 사회적 경제 자산들, 그 유휴시설들이 사사롭게 부동산 거래하듯이 거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촌 볼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해법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협동사회 경제형 복지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중심이 되는 복지 서비스, 단지 정해져 있는 수동적인 복지를 수혜받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예를 들어서 그 수혜자들의 일자리 소득원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은 6차 산업이 전통식품을 가공한다든지 그쪽에는 체험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진안이나 제가 영광 같은 경우들을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별도의 복지법인에서 별도의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식품을 가공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뭐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 마을과 지역에 있는 자산들하고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업과 자연스럽게 서로 연동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는 궁극의 목적이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생활 문화에 밀착되어 있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위주의 그런 사업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구경거리로서의 사업이 아니고 내부인들의 생활에 편리한 내부인들의 생활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대표적으로 공동생활주택, 제가 이제 마을 양로원이라고 표현하듯이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농민운동, 또 이제 사회적인 연대 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에 있는 노동조합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뭐 도농교류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노동조합과 농촌에 있는 농민회 서로 결연해서 협동, 연대해서 도농교류 또는 도농축거래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긴밀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할 때 농협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역할, 좀 주체적인 역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지면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이제 발전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농민들이 당연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가령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노동조합 그리고 농협 중간에 그 지원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고 농민 3자가 서로 연대해서 가칭, 농민 노동자 상생, 마을 또는 지역 발전기금 같은 경우를 조성을 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공익농업 국가기관 산업화인데요.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얘기했듯이 농업은 국가기관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기관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당연히 준공무원 또는 공익요원화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농민들한테 월급을, 기본소득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뭐 얼핏 여담이지만
흑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제 사진을 제가 첨부했는데요. 저기 사천에 예전에 이제 그 국회의원 하시던 강기갑 의원이 이제 낙향하셔서 이제 뭐 농사 매실 농사 주로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요새는 미생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고 거기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 사진에 나온 아이가 이제 강기갑 의원의 아들 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 국민농업을 국가인간 산업화하고 각각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농민 기본소득, 뭐 심지어는 농민수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서 농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이제 이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뭐 100가지, 10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거라서 이게 2013년 말 정도에 제가 뭐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면서 정리해 본 것들이고요. 일단 이제 3단계로 일단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 이제 방안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제 설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청년 공익 영농요원제, 그리고 지역 단위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청년 공익 영농요원제는 일단 18세에서 법적으로는 40세지만 일단 18세에서 한 50세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청장년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10만 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월 한 15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예산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본 쪽에서 하는 뭐 지역 부흥 협력 때 같은 정도의 이제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요. 좀 더 이게 발전되면 병역 특례 대체 복무하고도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기대를 담았었습니다. 가령 가칭 공익 영농 요원법을 제정을 하고 군대를 일반적인 군대를 가지 않는 계층은 농촌으로 가는 거죠. 농촌에서 농업에 복무하는 걸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단위 기본소득제는 특정한 지역 일단 농민들, 일종의 시범사업 뭐 형태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역 농민 예를 들어서 한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월 한 50만 원 준다면 1200억 원 정도, 이 정도면 굳이 뭐 중앙에서 국가 단위에서 굳이 결정을 하지 않아도 광역이나 이런 쪽에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라 이제 조례 정도로도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서면 두 가지 방안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영세농, 기초생활연금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고령농, 노인들이죠, 기초생활연금제. 영세농 제도는 이거 뭐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니까요. 소득 인정의 하위 30%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 뭐 300만이었다고 봤을 때 전체 농민이 90만 명 정도 영세농, 월 한 50만 원 주면 1년에 5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하는 고령농, 65세 이상이죠, 노인이. 이것도 역시 90만 명 마찬가지고요.
농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걸 일단 제정을 하고 법적으로 이 경우에 가령 소요되는 예산 5조 4천억 원은 그 농특세로 재원 조달되는 그 정도 재원이 한 5조 정도 안팎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농특세는 말 그대로 농업 농촌 농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목적세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전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얼마든지 현실 적용 가능한 그런 예산 범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이제 최종 단계죠. 국가에서 나서야 되는 공인농민 기본소득제, 모든 농민입니다. 농민을 300만이라고 봤을 땐 저는 뭐 150만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월 한 50만원씩 아까 얘기했던 대로 18조, 150만이면 9조 정도입니다. 농민기본소득법을 제정을 합니다. 요새 이제 그 제에서는 그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라는 게 결성이 돼서 기본소득법 제정 관련된 이제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뭐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적 농민 분야의 이제 5번째 과제로 여성 농민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분입니다. 여성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는데요. 실제 영농 현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합당한 지위나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농민수당 얘기할 때도 이제 그 시행되는 이제 지자체마다 농가 단위, 세대주, 경영주 이제 지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성 농민, 특히 여성 농민의 차원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불만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이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성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얼마 전에 여성 농민 공동 경영주 제도 어쨌든 법제화가 됐고, 여성 농민들한테는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우대해서 지원되는 항목들도 있고, 뭐 여성 농민들이 일자리를 개발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동 경영주제가 도입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노력들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농림부 안에 여성 농업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가 이제 편제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뭐 출발을 했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정책들을 과시하는 노력들, 특히 6차 산업 관련된 정책에서 특히 가공 뭐 이런 분야에서 유럽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제 가공하는 분야는 이제 주부의 역할, 주부들이 농업회에 속아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개발하고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서도 아무래도 가공 쪽 그리고 체험 서비스 이런 쪽들은 여성 쪽들이 확실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무 분야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6차 산업에서 여성 농민들의 제대로 된 지위와 권한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소위 농민 분야에 있어서 5가지 주요한 현황 또는 농정의 진단 과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문제나 과제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해법, 대안 같은 것들을 궁리를 해야 될 텐데요. 한 25가지 정도로 나름대로 정책적인 해법 또는 고민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민의 생활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연 첫 번째는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농민이 농사를 져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정된 예측 가능한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요새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엄밀한 의미로의 뭐 기본소득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취지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그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용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이제 되새기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이 아니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농민 먼저 기본소득을 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농민한테 기본소득을 주면 그 효과가 상인한테 결국은 전 국민한테 가는 이제 출발 지점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농민에 대해서 기본소득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단연 우리 한국형 농정의 문제를 푸는 고리는 농민 기본소득 같은 소득사회 안전망에서부터 마땅히 출발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 기본소득이 일종의 물고기라면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이제 체득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러자면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저는 같이 뭐 먹고 사는 지역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의 신산리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구평화센터든가요. 대안교육 이제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장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이제 폐농장 있죠. 거기다가 제가 얘기하는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또는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인문학, 철학 뭐 이런 생활 관련된 그런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종의 학교 과정 2년제 어떻게 보면 대한대학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몇 년 전에 이제 열었는데요. 뭐 그동안에 많이 안 알려진 건 나름대로 뭐 운영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내막은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1년 동안은 여기서 배우고 1년은 뭐 동남아 어느 쪽에 가서 현장에서 살면서 체험학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과정을 마치면 지역에서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목표를 두고 이런 교육과정을 열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곳이 어떻게 진행하고 발전이 되어 나갈지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굉장히 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촌 유유시설들이 전국에 지금 산재해 있는데요. 당장은 뭐 농촌지역개발사업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그 결과물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그거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걸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결국엔 그게 유휴시설화 되는 사회적인 손실, 그 마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게 막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되살려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여기저기 뭐 관련되는 사업들에도 유휴시설을 활용하면 그런 장치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이제 붙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같이 뭐 농촌 지역 유휴시설,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서 그게 항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생되고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구조가 하루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리고 뭐 일자리 문제죠. 농촌에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농사일밖에 없죠. 근데 농사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게 뭐 지속 가능하거나 항상적인 일이 아니라서 농촌에 정주하려면 도시에 생활하는 직업인들하고 똑같이 본인이 안정된 가계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요. 찾아보면 농촌에도 사람이 살고 경제가 있는 곳이라 할 만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그 일자리하고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통로,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데 불확실한, 그리고 공신력이 전혀 없는 그런 정보들에 의존해서 아니면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정보들 같은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만 잘 갈무리해서 그거를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훨씬 더 일자리를 서로 주고받는 구인구직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그 구례에 있는 아이쿡 생협에서 운영하는 자연드림 파크인데요.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져서 아이쿡의 일종의 생산기지가 들어섰고요. 농군단지 자리였었는데 농군단지에서 계획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 심지어는 그 결혼이주 여성들도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거는 뭐 공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어쨌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공적인 영역 쪽에서 가령 뭐 농촌형 구인구직센터 같은 것들이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공공사회주택인데요. 뭐 LH공사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사진이 제주도에 있는 한 마을의 이제 사례인데요. 제주도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주도 마찬가지로 특히 농촌 지역은 아이들이 없어서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들이 많은 거죠. 그 폐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말로는 되지 않는 거라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 마을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가족이. 그래서 제주도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취약 연령 있는 아이를 둔 가족들에게 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 형태의 주택을 이제 제공해놓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무료에 가까운 그런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학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도 좀 더 충실해지고 혁신적이 되고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농민복지의 질과 관련된 이제 해법들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죠. 한 5조 정도 거치는 거로 되어 있는, 이게 농림부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고요. 당초 이게 목적세로 이제 설정이 된 거라서 5년씩 이제 계속 갱신이 되는 그런 특별한 그 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당초의 목적대로 농민, 농촌, 농업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그거를 차라리 농어민의 복지 관련된 쪽에 집중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복지 관련된 것들인데요. 당연히 보건의료 국가기관 산업이고 국가에서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영역이죠. 자금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현실일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름대로는 공공의 이제 의료복지 같은 것들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각지대라든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농민들 같은 경우, 특히 농민들은 고령층 노인들이 30%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구 구성을 보고 있어서 농촌 지역에서 병원,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생활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보고 있는 곳은 이제 무주에 있는 보건의료원입니다. 무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을 양로원 얘기를 몇 번 했을 거고요. 사진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초리 넝쿨마을 양로원에서 노인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일 텐데요. 마을 양로원은 한때 농림부에서 단번으로 연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다른 사업에 밀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지자체 이제 책임으로 넘어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로 아마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 충분하지 않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들을 아직 갖고 있어서 그렇는데요. 저는 마을 양로 또는 공동생활주택이 각자 살고 있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고 제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밖에 없고, 그 노인들이 독거노인들, 독거세대가 이 대부분의 농촌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라서 그거를 관리해주고 그거를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해주고 할 장치가 필요하죠. 각자 알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농가의 생활 구조라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각각 양로원, 그 마을회가 아니라 경로당에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도 잠자로 이제 집에 들어가시고 이제 끼니 해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좀 더 집합적으로 공공에서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생활주택 또는 마을 양로원, 마을 요양원 같은 것들이 제도화돼서 많이 이 확산
보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아마 제정한 뭐 농어촌 서비스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뭐 보건복지부 당연히 관련되고요. 서비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한국형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들이 뭐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몇 년 전 사진인데요. 지금은 다행히 이런 버스들이 다 이제 퇴출이 되고 교체가 됐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저 다 녹슨 이제 버스가 무주 국민들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농어촌의 서비스 기준 항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뭐 일일이 그 항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현실에 맞는 그리고 좀 효과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다시 설정이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 같은 게 듭니다. 그리고 이런 뭐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공동체 중요하죠. 사실 진안에 있는 그 마령면의 이제 복지 법인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마이산 향기라는 좀 적극적인 복지 개념의 제가 사례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마령면 주민 주로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사회복지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의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도 책임져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이게 농민과 노동자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농민회, 어떤 지역의 농촌 지역의 농민회 그리고 도시 지역의 어떤 노동조합 서로 결연을 맺어서 직거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기간을 둬서 노동조합에서 농민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농할 뭐 이런 게 있었듯이 그런 것들도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좀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이게 결국엔 3% 또는 5%의 농민과 95%, 97%의 국민들, 노동자들이 협동하고 연대하는 대한국민농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 지점,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 대해서 연대하자, 협동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호성 그런 주장보다는 한 지역의 농민회 그리고 한 도시의 노동조합 여기는 뭐 상급단체라는 그런 단위도 묶여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전 연대 서로의 이해가 맞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서 연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쪽에서 뭐 한때 그 농민회하고 경남 지역 농민회 그리고 경남 쪽에 뭐 민주노총 쪽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결연해서 그런 취지의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는 제가 뭐 뉴스 정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아마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로 간에 연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좀 더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대한국민농정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농민과 노동자하고 연대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저는 사실상 제일 관심이 있고 가장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과 노동자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농촌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가령 노동조합의 연수원 그 노동조합의 연수원의 의미는
도시에 있는 일반 기업들의 연수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과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가르치고, 농민들은 노동조합원들한테 농민농업, 농촌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 생각, 기술, 농사짓는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하면 농민과 노동자가 교류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이제 아이들, 청년들 일부 있으면 그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워크샵, 프로그램, 문화적인 것이든 아마 적정기술 관련된 것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농촌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경로나 기회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농촌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내려와서 농민들하고 그걸 공유할 수 있으면 농촌 지역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은퇴하거나 아니면 도시 생활을 정리를 할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농촌 지역에 내려와서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어울려서 뭔가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가령 노동자 기농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올 때 훨씬 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설계가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울산 지역의 현대, 중공업 또 현대자동차 이런 데 노동조합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퇴직자들, 특히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생겨서 듣기로는 대규모 주택단지, 그러니까 전원주택단지에 가까운 모습이겠죠. 이제 은퇴하는 노동자들이 대단히 주택을 조합 단지를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집도 중요한데 결국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제2의 인생 어떤 일을 하면서 소일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문제일 테고요. 귀농하는 노동자들이 은퇴자 귀농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같이 결성을 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귀농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미리미리 천천히 철저히 준비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은퇴 귀농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순창에 있는 귀농이천 지원센터인데요. 저기서는 이제 단기 과정이긴 하지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농촌생활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해서 제가 또 그 기대하는 농촌 지역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면 살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당연히 일반적인 그냥 귀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귀농 교육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또는 심화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쏙 들어간 얘기긴 한데 무역이 듣고 이제 FTA 막 한창 막 진행이 되면서
FTA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 피해를 입고 반사적으로 제조업 같은 것들은 이제 이득을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지는 거라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반대 농민의 차원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무역이득 공유제, 그러니까 FTA 타결한 이후에 그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제조업, 대기업들이 희생을 하는, 손해를 보는 농민, 농업의 그 이득을 공유를 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얘기들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걱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꼭 무역이든 공유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가령 농민노동자 사회조연대기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하려면 말씀했던 대로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는 단지 농민이나 농업 또는 농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합의, 인식의 전환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일반 국민들 일시에 이런 인식을 갖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좀 사회적인 인식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좀 더 깨어있다고 생각되는 계층에서 농민들의 현실, 농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사회적 연대기금 같은 것들을 같이 조성을 해서 농민의 문제가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들을 사회적인 어젠다로 재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당 얘기는 제가 한때 신문에 정리해서 기고를 한 적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 아까 얘기했지만 스피커가 없어서, 사실상 물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라는 데가 있어서 의원을 한 10몇 명 정도가 농민들의 농업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 구성원 자체가 농민은 당연히 아닐 뿐더러 농업의 현실, 농업의 절박함 같은 것들을 농민만큼 체감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문제, 그리고 다른 사업, 다른 부처의 사업,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국제적으로 국정과제, 농업 쪽 과제는 이제 밀려서 결국은 유야무야 되거나 무역이득 공유제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사례잖아요. 그런 현실이 결국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농민 대표들을 국회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농민당을 만들어서 이번 국회 기본소득당 이 한 명 어쨌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생긴 거죠. 그 원내 의원이 한 명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건 하늘하고 땅 차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녹색당이 농민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대변하고 있는 역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농민당은 이번에도 국회에 입성하는데 실패했고요. 그렇다면 차제 조금 전략적인 고민을 새로 해서 농민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스피커를 일단 갖추는 작업부터, 지금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형국이라서 일단 내부의 목소리를 좀 정리해서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듣기로는 뭐 스웨덴인가 어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농민당이 소수 정당으로 있는데 보수당이라고 합니다만, 그쪽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연정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다수당이 혼자 독식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농민당이 소수당이긴 하지만 연정을 구성할 때 일정 캐스팅 보트 역할까지 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도 이제 구경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아스팔트 농사로 결국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서 정책과 법을 결정하는 주체로 나설 필요가 이미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농민운동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농민의 뭐 워크숍하는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얼핏 한 적이 있는데요. 농민의 목소리가 좀 더 힘을 가지려면, 설득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마 가장 설득력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농민회에 유능한 회계사가 한 명이 있어서 농림부가 1년에 쓰는 15조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낱낱이 분석을 하면 거기엔 당연히 빈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용 예산, 그리고 허수, 처음에 그 가공으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는 정도의 그런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고 농정당국을 상대를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정책들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의 문제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뭐 회계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농민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농민 학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홍성에 있는 2년제 과정에 친환경 농부를 양성하는 풀무 농업 전문 학교 정도의 이제 학교인데요. 저기는 당초 이제 덴마크의 폴케보이스콜레라는 시스템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풀무 농업 고등기술학교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하는 졸업생들도 지역에서 물론 지역 일꾼들로 일을 하고 있지만 농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유럽같이 독일같이 뭐 11살부터 중학교 과정부터 농업학교를 가지는 못할지라도 지역마다 제대로 된 농민, 그리고 농업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풀무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지역마다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곳은 이제 홍성의 그 풀무학교가 있는 그 홍동면 옆에 이제 장곡면이라는 곳에 있는, 최근에 뭐 이런저런 농촌의 혁신 사례로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도산 1위의 젊은 협업농장의 광경입니다. 비닐하우스 한 8채인가 9채. 뭐 저 도산 1위 이장님 땅을 빌려줘서 청년들이 저기에 들어와서 농사를 배우는 장소죠. 현장에서 또는 뭐 청년기농 인큐베이터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쌈채류 농사를 지으면서, 저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아까 그 얘기했던 홍성의 친환경 농업과정 거기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아마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저 이제 사업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1년 동안 농사를 같이 짓고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 자체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익 구조, 소득 구조 또는 안정된 일자리의 구조까지는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숙제로 좀 남아있는 단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자체가 사회적 농업의 아주 선도적인 대표적인 실천 사례라는 의미는 물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일반적인 청년들이 언제든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도 단지 뭐 국내적인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식량 주권 고사하고 국가의 국제적인 정치 질서 속에서 국가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주권이 있는 나라인가라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의 지평을 좀 넓혀서 그래서 뭐 식량 주권의 문제, 그리고 뭐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의 뭐 기본소득 보장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성 농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제, 이거는 이제 공익경직불금제라고 해서 올해 이제 개편돼서 시행이 되죠. 뭐 시작이니까 아직 뭐 부족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불금제도는 계속 개선하고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 유럽식의 직불금 형태로 소득의 40~50% 정도까지 보존해주는 단계까지 가는 건 좀 무망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뭐 농가 규제 자체가 워낙 영세해서 0.5헥타, 120만원, 월에 한 10만원 꼴이잖아요. 그게 과연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존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도인 거에 대한 숙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굳이 뭐 직불금 제도로 유럽 정도의 수준을 지향을 한다면,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면, 굳이 뭐 농민 기본소득은 따로 전선이 분산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주장할 필요는 지금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 기본소득은 국민 기본소득이랑 같이 이제 궤를 갈 것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소득에 같이 이제 얘기가 돼도 별 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이미 어쨌든 실현이 된 농어직불금제에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총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 뭐 농가 직불금 뭐 이런 시스템도 가능하죠. 우리나라 이제 모든 농장이 농가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전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초대 농림부 장관을 했었던 전 김성훈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농민 기본소득을 농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농정이 농가 단위로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우리 농가가 한 105만원, 6만원, 7만원 이 정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농가당 월 50만원 정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로 해서 연 한 6조 정도 예산 같은 경우를 이제 농가 기본소득제로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불금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민 농가 직불금은 이미 그 공익 그 직불금 개편안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잘 이제 절충을 시켜서 보다 효과 있는 정책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의 소득을 이제 보존하거나 증대시키는
또는 안정화시키는 소득 구조를 방법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 사이에 특히 지자체 단위로 충북 뭐 이런 쪽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조례 이제 제정하고 그리고 기금 조성하고 그리고 장목마다 우선적으로 뭐 그 지역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목 위주의 이제 농산물이 선정이 될 텐데요. 가격안정기금도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득 기반 시설, 가공장 같은 경우죠. 유럽 사례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오스트리아 티롤에 있는 치즈를 공동으로 가공하는 그 낙농가 수백 농가가 모여서 별도의 공동 가공장을 조성을 해서 부가가치를 치즈로 가공함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몇 배씩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도 하고 있고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면 단위 공동 가공 시설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실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장목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물론 본인의 부담금 같은 문제 있고 현실적으로 장목이 다양하지 않고 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면 되고요. 장목들마다도 추가되는 계속 추가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뭐 이게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을 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지원 그리고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상품의 좀 충실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이는 노력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11번째 비대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업과 관련된 주제로 농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